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내년 초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을 계속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정례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문 의장실 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해와 회동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강릉선 KTX 열차 운행이 이틀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회로 연결 불량 문제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양수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네고 자녀들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정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흘째 계속된 강추위는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였지만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며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한층 기대감을 높였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YTN과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에서 연내 답방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김 위원장의 답방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건 역시 계속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적절한 답방 시기가 내년 중 언제가 될지 결과적으로 북측의 결단에 달린 일인데요.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 답방 약속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계속 논의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답방 가능성이 급부상했다가 지금 다시 가라앉는 모양새인데요. 뭐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네,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연내 답방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는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메시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북측의 고민은 뭐냐? 이거는 북측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가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측 여론이 답방을 무사히 치르기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답방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답방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요.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답방 시기로 언제가 더 좋은지 북한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당국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 산림협력 남측 현장 방문단이 평양 방문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 10명은 베이징을 거쳐서 방북해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방문단은 지난달 29일 북측에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분배 상황을 확인하고 평양 현지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와 양묘장 조성 등 앞으로 남북 산림협력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북측과 실무 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선전 매체를 내세워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국으로 매도하며 제재 압박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적 적대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화 상대방을 제재로 압박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는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싼 전국 경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차례로 야3당의 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는데 별 성과는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차례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하루 남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가동시키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일 선출되는 다음 지도부로 판단을 넘겼습니다. 결국 양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과 야3당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양당이 촛불 민심을 배신하고 기득권 동맹으로 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11시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례회 등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한 데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 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사기 피해자였지만 송금한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피의자가 됐는데요. 사기 피의자 자녀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의아한 점이 참 많은데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모습을 앞서 봤습니다.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약 1시간 전쯤인 9시 50분쯤에 이곳 광주지방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이 청사안을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이 광주광역시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상처를 줘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기 피의자가 처음부터 이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했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어제 새벽 5시쯤에 이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이 검찰 수사관에게 20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49살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긴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와의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시장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기 피해금 4억 5천만 원 중에 대출을 받은 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돈이 어디서 난 건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는 자신의 자녀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기도 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이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김 씨 자녀를 채용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주목해서 조사할 부분입니다. 윤 전 시장을 속인 김 씨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면서 주말 내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10여 건의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도 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KTX 탈선 사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살펴보죠. 강릉선 KTX 열차 운행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과 시운전을 거친 뒤에 오늘 새벽 5시 반에 102명을 태운 강릉발 첫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 2분 뒤에는 청량역에서도 강릉 방향으로 열차가 출발을 했고요. 그러나 사고가 나 이후 첫 운행이기 때문에 사고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으로 서행해서 진행을 갔습니다. 지난 8일 오전이죠. 7시 30분에 승객 198명을 태우고 강릉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5분 만에 강릉시 운산동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을 포함해서 16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고 현장을 찾아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추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KTX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의 추정인데요. 열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선로 전환기라고 합니다. 이 코레일 측은 이 선로 전환기를 열차의 운행 방향에 따라서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회로 연결 불량을 그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서울 방향, 왼쪽이 남 강릉역 차량기지 방향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건 차량기지 쪽인 21A 선로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벌여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작 문제는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던 서울 방향, 즉 21B 선로에 있었습니다.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가 진입해서 탈선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코레일이 추정한 KTX 탈선의 원인은 사고 지점에 설치된 두 선로의 전환기가 서로 뒤바뀐 정보를 인식해서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고 이 잘못된 신호를 받은 열차가 문제가 있는 선로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측은 강릉선 KTX 개통 전부터 이런 전환기가 잘못 설치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철도시설을 구축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행이 됐다면서 그 사이에 철도 선로 유지와 보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또 궁금한 부분은 피해를 본 승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과거 철도 사고 등의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 검사 등을 거친 뒤에 약 두세 달 뒤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시설 구축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후 철도 운영 과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강릉선 KTX 구축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최종 원인이 나오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중지된 구간에는 연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열차 이용 도중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치료비와 기차표 환불 등과 별개로 사고 당시 승객 개별 피해 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실무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주춤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는 부진한데 물가가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채소값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비싸 사니까 그거 조금 요새 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 어려운데 말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무려 2%나 올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감소해 전망마저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용 측면에선 암울한 성적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좋을 때는 오르고 불황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풀 꺾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면 경제 상황은 나쁜데 물가만 오르는 만큼 실제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공산품들을 비롯한 상품들은 재고가 급등하면서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실제로 계절적, 외부적 영향을 받는 요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품과 외부적인 영향이 대부분인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필적할 만한 고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도 걱정거리입니다. 내년에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욱 떨어지면서 2% 초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부가 경기 악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후폭풍 차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연일 화웨이 사태와 무역 협상은 상관없다 이렇게 선긋게 나섰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무역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90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는데 이 화웨이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 당일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이 반발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쪽에서는 잘해보자라고 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나다에 요청해서 중국 최대 IT 기업 창업주의 딸을 체포한 셈이 됐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중국 기업 부회장까지 체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랜스테드 주중 미 대사를 불러서 체포영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데버린도 그랬고요. 또 함께 정상회담에 참석한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몰랐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휴일인 오늘도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몰랐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일은 법무부 국가안보회의 소관이고 자신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당일 만찬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사실을 보고받았고 격노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법무부는 언제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캐나다에 요청을 한 겁니까? 사실 멍 부회장의 체포 영장은 지난 8월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멍 부회장이 이란 시장 접근을 위해서 위장회사를 이용했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넉 달 전부터 이미 미 당국은 멍 부회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정상회담 당일 일부러 체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멍 부회장은 지난 1일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그 가운데 경유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예. 자, 현재 멍 부회장은 아직 캐나다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캐나다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 체포된 상황이죠. 그렇죠. 멍 부회장은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서 지금 막 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멍 부회장 측은 미국이 제기한 각종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또 멍 부회장이 현재 고혈압 상태에 있어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검찰은 그러나 멍 부회장이 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라 재산이 많고 또 관련 혐의가 최장 3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중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멍 부회장이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회사를 동원했고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2달 내에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캐나다 법원은 이 멍 부회장 사건이 미국에서 중범죄가 되는지 철저히 따져 인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지금 악재가 하나 터진 건데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멍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 낙폭을 크게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주식시장은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무역 협상 중에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에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 중국 기업들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으니까 중국이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IT 산업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의 또 다른 대형 통신 장비 업체 GTE에 대해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매 운동도 중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콩 언론은 중국의 멍파이 기술 그룹이 직원들에게 미국 아이폰을 사면 상여금을 깎고 또 미국산 컴퓨터, 차량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웨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중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고 반미 감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공항에서 체포당한 멍 부회장이 구치소까지 가면서 계속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며 엄중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미 감정이 격화되니까 미국 IT 기업인 시스코의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이 화웨이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 중 체포라는 악수를 둘 만큼 지금 미국의 대중 협상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이 깨질 위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일제히 지금 TV에 나와서 무역 협상과 화웨이 부회장 체포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불안해지고 있는 금융시장부터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외환 위기가 가져온 변화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엄청났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외환 위기 당시 경제 지표는 실제로 어땠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해외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과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1997년 한보에 이어 기아차, 쌍용, 산미, 진로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진 기업들. 이로 인한 극심한 불황은 이듬해 국내 총생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경제 선진국 클럽 OECD 가입과 함께 6천억 달러를 넘보던 GDP는 1998년 3,700억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5%, 전무후무한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97년 12월 3일 IMF 공식 협상 체결. 이후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만 해도 월 평균 실업자 수는 50만 명 안팎,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폭증해 한때 18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4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순간의 고통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98년에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도 없었던 비정규직, 해고된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급속히 채우기 시작하면서 2003년에는 460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6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를 볼까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4.5배 수준으로 높아져서 지금도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에 사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한 거고요. 혼자 사는 빈곤노인 등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반영하면 소득 격차는 7배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르게 건전성을 회복하며 수익을 쌓았지만 가정경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 모으기가 한창이던 98년 상반기 1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지난 3분기 1,500조 원을 돌파해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힙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하려면 결국은 인건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선호하게 되고 그 3년 만에 조기 상한하는 것의 뒷면에는 바로 가게들한테 엄청난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게 한 거죠. 영화가 묘사하는 것처럼 IMF라는 국제기구나 일부 경제 관료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족벌경영 등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부조리가 곪고 골마서 외환위기로 터졌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양극화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환위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설계도는 군사 기밀입니다. 지난 2014년 합참 신청사에 EMP 설계도가 유출돼 여러 명이 사법 처리되면서 군의 심각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런데 군에 있어야 할 이 설계도가 YTN 취재 결과 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EMP 설계도. 통신망과 지휘 통제 체계 등은 물론 신호등과 컴퓨터 등 일상생활까지 무력화시킨다는 EMP탄, 이른바 전자폭탄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설계도와 2012년 완공된 합참 신청사 EMP 방어 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출될 경우 전쟁 지휘부인 합참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밀 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직 대령이 구속되고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도 사법 처리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설계도는 그러나 민간인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했던 민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올해 4월 돌려준 겁니다. 2018년 4월에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가 설계하는데 공개하고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 담당 수사관한테 물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군 검찰은 시설본부 측에서 해당 설계도가 비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개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어 계속 가지고 있을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돌려준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말 대법원은 이 설계도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군사기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군 당국은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 기밀을 또 유출한 셈입니다. 이 설계도엔 EMP 방호 시설 이외 합참 신청사 지하 내부의 작전과 관련한 주요 시설이 고스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도 만나게 됩니다. 거동이 편치 않거나 움직임이 느린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해보니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입니다. 노인들이 달리는 차를 피해 아슬아슬 도로를 건넙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앞, 당연히 노인 보호구역이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 한쪽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하고 반대편은 자전거 매장에서 내놓은 폐자전거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써놓은 노인 보호구역 문구도 공사 흔적으로 지워졌습니다. 노인들은 인도를 가로막은 장애물 옆으로 힘겹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꾸 갖다 대는데 못 대고 해도 안 돼. 이거 보이소. 다 막는 거 다 갖다 놔도 갖다 대는 거 어쩔 수가 없어. 못 말기.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량도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과속 방지 시설은 물론이고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울타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운영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지적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리가 안 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은 모두 1,299곳. 인구 고령화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당국의 꾸준한 관리 감독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서울에서만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16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제 새벽 5시부터 하루 동안 계량기 동파 신고가 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예보제 등급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약화되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4도까지 오르는 등 나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5도, 광주, 대구 7도 등 어제보다 4에서 5도 높겠습니다. 한파가 풀린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은 내륙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논산시의 찜질방에서 불이 났지만 비번으로 휴식을 하던 소방관이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계령소방서 소속 신정훈 소방교가 비번날 가족과 함께 찜질방을 찾았다가 화재 경보음을 듣고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찜질방 사무실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손님 등 30여 명이 대피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인천 주안동의 한 병원 산후조리원 환풍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조리원에 있던 산모 7명과 신생아 8명 등 19명이 긴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리원 환풍구와 내장재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126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리원 환풍구에서 단락 흔적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의 경지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주변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왔던 보좌진의 한 축이 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Great general. Well, we've made a couple of deals, but we'll let you know soon. Getting fantastic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m.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으며 백악관 좌장으로서의 위치를 굳혀온 존 켈리 비서실장. 최근 몇 달 끊이지 않던 불화설 끝에 결국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John Kelly will be leaving at the end of the year. We'll be announcing who will be taking John's place.
지난 3월 이른바 트윗 경기를 당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 이어 켈리 실장까지 퇴장함으로써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판단에 보완 역할을 해온 울타리가 깨졌다는 분석입니다. 극단적인 무역 정책의 완충 역할을 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중립을 지킨 세션스 법무장관의 경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균형 세력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아있지만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력은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켈리 실장의 후임에 36살의 정치 참모 에이어스가 한때 유력한 후임자로 떠올라 우려가 더 커졌지만 에이어스 카드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신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 마크 메도우 하원 의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다른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누구도 켈리 실장이 맡아온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4주째 주말마다 과격 시위가 벌어져 차량이 부서지고 상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잦아들지 않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의 4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5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악의 폭력 사태로 얼룩진 3차 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시위는 끝났습니다. 시위 참가 인원도 1차에 29만 명에서 2차 16만여 명, 3차 13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va parler. On va revenir, je pense, dans un instant sur les raisons de ce malaise. Je ne sais pas, il parlera en début de semaine. Et je pense que son propos sera suffisamment fort pour que le mouvement puisse s'enrayer et au moins que les casseurs puissent être dissuadés.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위가 더 과격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i les mesures annoncées ne sont pas immédiates, c'est qu'il va y avoir une radicalisation du mouvement. Ça va être de plus en plus dur, violent. 주말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L'impact, nous ça nous impacte parce que on perd du chiffre. D'habitude on n'a pas l'habitude de fermer le samedi, et donc on pouvait pas ouvrir. 당초 유류세 인상 철회가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노란조끼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부활, 대입제도 개편 철회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소요 사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분노에 찬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봉한 음악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기록한 건데요. 중장년층은 물론 10대와 20대까지 사로잡은 그룹 퀸. 그 신드롬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영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개봉 40일 만에 700만 명을 넘기며 음악 영화 1위는 물론 역대 개봉 외화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Million times you have seen Bohemian Rhapsody, our movie. That's just incredible. I have to sa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in Korea playing once again. And until then, we'll see you in the movies, okay? Thanks again. 관람객은 20, 30대부터 중장년 관람객까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재관람률은 같은 기간 다른 영화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인 흥행 역주행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싱어롱 등 특수관 이색 상영은 수차례 연장됐고 인터넷에서는 퀸 알못, 퀸방 진창 등의 퀸과 관련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게 꼭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확산이 좀 더 빠른 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열기는 극장을 넘어 방송계와 음반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일 퀸의 라이브 에이드 실황 공연을 방영해
심야임에도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곡을 모은 앨범 그레이티스트 히트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OST 앨범은 음반으로만 벌써 3만여 장이 팔렸습니다. 베스트 앨범이랑 라이브 실황을 담은 DVD 앨범 또한 같이 판매 급성장이 있는 중인데요. 기존에 한 달 50장에서 100장이 나간 앨범이 지난달에만 4천 장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싼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달리 10,000원 내외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영화사의 기록을 뛰어넘어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된 보헤미안 랩소디. 최종 스코어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10일 넘겨서 간신히 통과된 내년 예산안, 사회복지 일자리 예산 1조 2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지역구 SOC 예산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도 1.8% 인상됐죠. 셀프 인상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국회 상황. 잠시 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뉴스앤뉴스 2부 11시 5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